자, 김경률 비대위원 어떤 인물입니까? 네, 김경률 의원은 회계사 출신입니다. 1998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에 참여연대에 합류를 했는데요. 경제 민주화와 재벌개혁 운동을 해왔습니다. 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2019년 조국 사태가 터지자 여기에 침묵하는 참여연대를 탈퇴한 뒤 좌파 진영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 비판에 앞장선 전향 인사인데요. 또 지난해 대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고 그러면서 지난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김경률 비대위원 2년 전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때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조국 흑서 저자가 증인으로 출석을 하니까 민주당 의원들 정말 벼르고 별렀겠죠? 밀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보시죠.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민주당과 관련된 그냥 정치적 비판과 비난과 관련된 이야기만 지금 앉아서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증인 가만히 계세요. 증인 잠깐 계세요. 증인하고 싶은 말 나오러 하러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아니 발언을 요청한 것뿐입니다. 제가 어떤 저의 발언을 했습니까? 위원장님 그 발언을 요청했을 따름입니다. 진짜 말고 이제 노려보니까 청문회 방해하러 온 거야. 이거 뭐야? 화내고 의원한테 화내고 이제 노려봐요? 아니 화내지 말라면서요. 자, 정숙하세요. 지금 본인 모습은 어떠세요? 저 팔짱 푸세요, 증인. 이거 푸시라고. 이런 자세가 안 됩니까? 자, 다른 사람 같았으면 저 국회의원들 위세에 눌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지만 아니 왜 뭐 국회의원이 왜 증인한테 왜 고압적인데 왜 고자세인데 그러면서 당당하게 맞섰던 저 장면도 눈길을 뜹니다. 자, 그런데 저 청문회가 그 당시에 상당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였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이른바 김남국 의원의 이모 발언 그 부분 굉장히 이제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저 장면도 당시에 상당히 조금 그 눈길을 끌었던 장면입니다. 보통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되는 사람은 이 후보자와 관련된 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증인으로 채택을 하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김경률 회계사가 뭐 한동훈 장관 후보자랑 뭐 인적 관계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참여연대에 몸담고 있다가 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탈퇴를 하고 돌아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을 상당히 많이 해오던 그런 인물로서 채택이 된 거였거든요. 보통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증인으로 나서면은 의원들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물어본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대로 저렇게 팔짱 끼는 게 왜 안 되냐, 왜 화를 내냐 그러면 당신의 화내는 모습 어떠냐 이렇게 정말 밀리지 않고 맞받아칠 정도로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많이 보였었습니다. 뭐 이른바 아쉬울 게 없으니까요. 뭐 눈치 볼 이유 없죠. 김경률 회계사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어떻게 지금 정청래라는 그 민주당의 마포의 3선 그리고 이재명의 최측근 정청래와 김경률이 맞붙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마포에 오래 살았거든요. 마포에 근데 마포 가업에는 노웅래, 마포 올해는 정청래, 절대 강자입니다. 절대 강자 두 사람이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특히 이 마포 올해 그 정청래 의원은 그동안 처음에 그 국회에 진출하고 나서 그다음에 강용석 의원에게 한번 졌어요. 근데 그다음에 다시 또 복귀했습니다. 그 재선이 되죠. 그다음에는 손혜원 의원에게 또 자리를 한번 물려줘요. 같은 민주당에.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복귀를 해요. 그래서 3선이 되는 그래서 절대 강자라고 표현이 되고 특히 마포구청장도 정청래 의원의 지역 보좌관 출신이 마포구청장을 할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이 영향력이 크죠. 지역구가 탄탄해요. 탄탄합니다. 아주 탄탄합니다.
그리고 마포구청장도 그런데 지금 좀 상황은 변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마포구청장이 바뀌었어요. 국민의힘으로 바뀌었습니다. 어허. 그래서 좀 해볼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여기 계속 그 세 번을 정청래 의원과 맞붙어서 진 사람이 현재 당협위원장이거든요. 예. 김성동 전 의원인데 비례대표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격차가 너무 크게 졌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때 53대 예. 36. 예. 세 번 다 거의 저 정도로 졌어요.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저 지도부에서는 비대위에서는 이번에 좀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어허. 전격적으로 김경률 회계사를 투입을 했는데 지금 김성동 전 의원도 일부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또 지켜봐야 되는데 저기서 지금 계속 논란이 있잖아요. 왜 이 현역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마치 전략공천하듯이 하느냐 했는데 제가 그 발언을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 마포는 어렵지 않다.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다. 김경률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김경률이 나가겠다고 하고 있다. 오호. 그러니까 이것은 김경률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뜻도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공정한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니까는 두 사람의 경선을 거치겠죠. 예. 자, 그래서 마포을 지역구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라는 겁니다. 그 마포가 마포대교만 건너면 바로 또 여의도예요. 서강대교 건너면.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이 있고 늘 가까워요. 늘 지역민들과 뭐 맥주도 마시고 동네 아주머니들과 늘 이렇게 소통하고 몸으로 부대끼고 이런 지역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뭐 지금 사실 이 마포을에서 두 사람의 대결 자체가 뭐 단순하게 한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 차원을 넘는 것이죠. 사실 지금 마포을의 가장 큰 지역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상암동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보다 더 이 상실 이 지금 이 선거판을 가를 변수는 저는 다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허. 지금 개항을이 아마 이 지금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붙으면 빅매치가 성사되는 가장 핫한 곳이긴 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마포울도 상당히 뜨거운 선거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첫 번째 지금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 앞서 말씀하셨지만 조국 흑서로 대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경률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민주당의 위선과 내로남불을 지켜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런 상징성이 그렇기 때문에, 있죠.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민주당의 그 좀 위선과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아마 공격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것이고 특히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도 민주당이 지금 상당한 입법권을 가지면서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박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지금 단독 입법한 부분들에 대한 그런 공격들에 아마 초점을 맞출 것 같고요. 특히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것이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지난 대선 때 내걸었던 공약을 뒤집은 부분. 대표적인 것이 불체포 특권을 공약을 했다가 그렇죠. 그리고 교수단체 대표 연설에도 포기하겠다고 했다가 막상 자신에게 체포영장이 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하게 공격을 하겠죠. 그 이에 반면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저격수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금 정청래 의원의 입장에서는 방어의 논리는 아무래도 검찰공화국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의 명북백 뭐 지금 이 5억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을 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김경률 회계사가 어제 모 방송에 출연해서 이 디올백 부분은 내가 어떻게 스실드 치겠느냐 대통령과 부부가 지금 좀 납작 엎드려서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들도 사실 이번 선거에 예. 그것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본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그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참여연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고 비대위원이지만 오롯이 다 비대위원으로서 국민의힘 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일정 부분 뭐 책임질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얘기를 해야 된다.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자, 한쪽은 김건희 저격수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입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김경률에게 기회를 준다.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풀어가라는 의미죠. 이 부분은 민감한 문제를 풀어가라는 의미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김경률 비대위원을 발탁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뭐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풀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걸 어떻게 푸느냐.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명품 백을 같이 동선에 놓고 공격을 해요. 근데 이거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건희 여사 명품 백은 임기 중이지만은 임기 시작하는 직후잖아요.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결혼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전에 걸 가지고 지금 그 해결책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제2부속실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감찰관을 국회에 요청을 한다거나 이것은 그 전에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가지고. 지금 그 현재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역할이나 활동을 통제를 하고 또 잘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제2부속실을 두고 감시를 하는 특별감찰관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명품백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반드시 뭐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이고 김건희 특검법은 이것은 선거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개로 다뤄야 된다. 이 전체적인 맥락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왜 한동훈은 김경률을 뭐 선택이라고는 뭐 추천을 했을까? 비대위원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 최근에 모든 과정을 봤을 때 김경률 회계사의 평소의 언행을 봤을 때 저 국회의원 한번 하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할 만한 성격은 아닙니다. 한동훈 쪽에서 김경률에게 제안을 했거나 길을 안내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 왜 정청래 지역인가? 정청래 의원의 이 발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한동훈 장관이 마포를 선택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느냐?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한동훈 장관도 온다고 오래 만에 하더니 아무 소식도 없고 제가 무슨 안동역입니까?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안타까운 내 마음만 놓고 녹습니다. 한동훈 정도가 와야 제 의욕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오려면 한동훈이 와라 이거지. 그리고 누구도 얘기하던데 마포을은 험지가 아니라 사지일 겁니다. 자, 쭉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마포을이 험지가 아니라 사지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만큼 관심을 높게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곳이 이번엔 관전 포인트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넘버원이 있는 계양을에 오디룡 전 장관이 갔고 사실상 그 정청래 최고위원은 넘버2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임 최고위원이에요. 가장 득표를 많이 했죠. 그리고 권한 대행 역할도 과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넘버원, 넘버2 지역이 가장 핫한 이번 플레이스가 될 텐데 특히 이 계양을보다는 계양을은 그전에 뭐 이재명 대표가 한번 이긴 지역이고 그다음에 송영길 의원이 쭉 해왔고 그래서 거기도 뭐 관심이 되지만은 마포는 영향을 미칩니다. 마포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인근의 서대문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국민의힘이 약세인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에요.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그 저기에 관심은 초점이 될 텐데 공교롭게 두 사람은 같은 운동권 출신입니다. 운동권 출신인데 이 선거 전략을 아마 정청래 그 의원은 저기서 3선을 하고 5번을 출마를 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 지역 현안을 가지고 지역 현안이 상당히 많거든요. 쓰레기 소각장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런 거에 가지고 접근을 할 것이고 또 정권 심판론을 하겠지만 아마 김경률 회계사는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회계사를 내세우면서 밝힌 이유들이 있잖아요. 저 운동권 특권 폐지, 586 폐지 이런 것으로 같이 이제 맞불을 놓는 그런 선거전이 펼쳐지겠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3번이나 물론 나왔다 떨어졌지만 당협위원장을 쭉 해오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이런 방법 없이 10년의 세월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관리했는 데에서 저렇게 공개적으로 젊은 사람은 저렇게 정치할지 모르지만 저희도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 역시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마포동에 있었던 김성동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반발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공천은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공개적으로 지지는 소개하는 게 불공정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공정해 보이는 정책. 상대가 정말로 경쟁을 하는 관계라면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렇지만
이기는 경선도 공천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균형점을 찾은 겁니다. 우리 당에 지지하시는 분들이 여기는 어차피 안 되라고 하는 곳에서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제가 드리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앞서 이제 김성동 그 당협위원장의 사무총장이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자, 사무국장이 반발을 하자 3번 떨어졌잖아요. 예. 어차피 질 곳이라면 이것도 균형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기는 공천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큰 정치적 시험대가 저는 공천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이 지금 공천에 대한 자세, 이 지금 이 대처가 상당히 지금 공천을 바라보고 있는 당내의 여러 후보자들한테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이 소위 말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천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여러 가지 공천 룰은 도대체 뭐야? 이거 지금 믿어도 돼? 라는 생각들이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지금 이 앞서 말씀하시기를 뭐 어제 그 김경률 회계사를 공천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물론 뭐 그렇게 지금 업법상으로는 수사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뭡니까? 국민의힘 김경률과 민주당의 정청래 누가 진짜냐 이런 식으로 맞대결하듯이 바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이 당내의 지금 많은 지금 후보자들한테 미치는 불안 심리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요. 사실은 지금 김성동 지금 당위위원장도 반발하고 있지만 이번에 인천 계양을에 가서 이 원희룡 장관을 띄웠잖아요. 거기에 또 윤영선 또 당위위원장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2번, 3번씩 소위 말하는 험지에서 진짜 묵묵히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진짜 뛰었던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산을 지키던 9번 소나무 같은 분들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사실 지금 당장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경쟁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예우 정도는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김경률 회계사를 만약에 여기에다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사전에 김성동 위원장한테 어느 정도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정도의 세심함이 저는 상당히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게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